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이 어두컴컴한 길을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학생들 뒤에 한 남자가 이들을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199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친구가 익명을 요구하셔서 쉽게 이아름 씨, 김다정 씨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네. 당시에 두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진학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너네 꼭 2명 이상 다녀야 돼. 그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동네 인근에서 여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는 동네는 집과 집 사이가 멀어요. 꽤 멀었던 거예요. 아, 이러면 진짜 무섭지. 그리고 이 가는 위험하지. 길이 통행하는 차들도 거의 없는 외진 시골이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야산, 논과 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사이에 굉장히 좁은 시골길이었는데 이마저도 가로등이 굉장히 드문드문해요. 이 두 여학생은 인적이 드문 이 시골길을 지나서 항상 집으로 가야 됐어요. 이제 그날따라 학교 정리가 다 끝나고 보니까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무서우니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집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뒤를 쳐다보니까 웬 남자가 양복을 입고 비도 안 오는데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인가?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왔던 길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버스 끊겨서 저쪽 학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꾸도 없이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름 씨는 남자가 뒤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렇게 또 얼마를 걸어갔을까? 이 다음번 가로등에 가까워져 왔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얘들아,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그 사람 또 있어. 분명히 돌아서 걸어갔는데 어느새 이 아름 씨랑 다정 씨를 쫓아서 다시 걸어온 거죠. 아름 씨와 다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면서 버스 끊겼다니까요. 큰 길로 가야 택시 잡을 수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 겁나는데? 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폭행범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가니까 이 남자도 돌아서 따라 걸어오는 거예요. 둘은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죠. 이 남자도 두 사람이 따라서 막 빨리 걸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앞쪽에 있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큰 나무 뒤에 이렇게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름 씨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름 씨와 다정 씨가 사라진 그 길 쪽을 한참 쳐다보더니 돌아서 다시 걸어가더래요. 다행이다. 이 남자가 걸어갈 때까지 나무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간 것 같아. 다시 오면 어떡하지?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 교복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어요. 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빨리 넣어. 두 사람은 돌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젠 집으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간 게 아니라 아름 씨와 다정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야. 깜짝 놀란 아름 씨는 다정 씨의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분명히 돌아서 갔던 그 남자가 얼굴을 쑥 내밀더니 미치겠다. 아름 씨와 다정 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돌들을 막 던진 다음에 집 쪽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 마을로 빠지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멋이었네. 점점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아름 씨가 잡혀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렸어요. 다행히도 이 마지막 가로등이 나온 거예요. 마을로 왔네. 아름 씨의 집은 정말 다행히도 마을의 첫 번째 집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아름 씨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가겠는 게 왜냐면 아름 씨네 집은 대문보다 담이 낮아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가로등이 있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여기 마당이랑 집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집을 알까봐. 집 안으로 도망갔다가는 들킬 것 같아서 음. 아름 씨랑 다정 씨는 대문 쪽에 몸을 숨겼어. 바짝 붙이고는 이 뒤쪽에 이렇게 숨어요. 근데 문틈 사이로 자기들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는 문틈 사이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로등 아래 서서 고개를 휙 두리번대면서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를 찾고 있더래요. 턱까지 찬 이 숨을 어떻게든 억지로 누르면서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왜? 가로등 밑에서 있었던 그 남자. 그림자가 그림자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얼굴이 새파랗더라. 저렇게 파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파란 얼굴에 눈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새빨갛게 물든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목이 쭉 늘어나더래요.
목은 늘어나서 이 주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우와, 말도 안 돼. 그 새파란 얼굴이 이 대문 앞까지 이렇게 와서는 두리번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건 난 너무 재미있는 놀이다. 이 두 사람을 꼭 잡고야 말겠다라는 듯이 시종일관 웃고 있더래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느낀 이 두 사람은 대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랑방에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제발, 가라. 제발 그 남자가 가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갔나? 아름 씨가 문을 조용히 열고 사랑방에서 나와서 밖을 내다봤는데 아름 씨는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져 버렸어. 왜? 눈 마주쳤어? 새파란 얼굴에 시뻘건 눈이 문틈 사이로 아름 씨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야. 눈 마주쳤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름 씨가 울면서 지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니까 놀래서 대문을 확 열었대요. 근데 거기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응. 너네가 어두워서 헛것을 봤나 보다. 남자는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날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는 그 남자의 목소리,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겠네. 못 가지, 이제 못 가요.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름 씨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항상 데리러 오셨대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 길을 지날 때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라뱃길. 인천 김포. 인천 저 예. 좋아하시는데. 많이 알죠. 아라뱃길 왜 이렇게 무섭게 썼지? 아라뱃길이 흘러내려. 이 사연은 32살 직장인 이한준 씨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처럼 이 아라뱃길로 출근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오고 있었고요. 저기 초록불 반짝이는 저쯤에서 뭔가 검은색 반원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를 목격을 했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인가? 지금 살려고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 저쯤에서부터 어디? 귀신이 쓰러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오, 물귀신이야. 센데요. 6년 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 달 정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친형제나 다름없는 진우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나 너 저 그만 놀고 우리 회사 저 바쁜데 저 와서 일 좀 해. 들어보니까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숙소가 있다는 말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고 숙소로 이사도 마쳤습니다.
이삿날 진우 형이 숙소를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웬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뭐야 형? 안 어울리게? 형 요새 운동해? 야, 선물이야. 요 옆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전거 도로 타면 엄청 빨라. 다음 날 저는 새 자전거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어요. 시원스럽게 쭉 펼쳐진 아라뱃길 그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저게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검은색 공 같은 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물체라면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될 텐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뭐지? 달리던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뭘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점점 옆으로 가더니 반대편 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뭐야? 그 물체에서 팔이 쑥 나오더니 뭐야? 사람이었어? 수질 검사라도 하나? 혹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던데 바닥을 짚은 그 형체가 앞으로 기어 나가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형체는 잔뜩 젖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오, 심상치 않아. 뭐야? 뭔가 이상한 기분에 그만 쳐다봐야겠다 하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급히 다시 자전거를 몰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여자 뭐지?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나 하고 그 여자 쪽을 힐끗 하고 봤더니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고개만 옆으로 탁 돌린 채 저랑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좀 소름이다. 찍혔네, 찍혔어. 휘청거리다가 또 막 뛰고 또 쓰러질 듯하더니 휘청거리다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야. 뭐야 저거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막 달리다가 옆으로 딱 보면 여전히 고개 들려서 저를 딱 바라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미친 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한 거예요. 담배나 한 대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팔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옥상 아래로 문득 제가 달리던 자전거 도로랑 그 뱃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강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쓱 보는데 설마 어둠 사이로 긴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나 봐.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뒤로 쓱 돌리면서 제 쪽을 딱 바라보는데 분명 아침에 본 그 여자였어요. 이러면서 저는 서둘러서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근데
사무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왔나 봐. 아주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 뭐야, 지금 이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처덕, 처덕. 물에 잔뜩 젖은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저는 순식간에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허겁지겁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막 숙소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페달을 막 세게 밟아서 숙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고요했어요. 그치만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헐레벌떡 자전거를 묶고 띠띠띠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그 여자 눈알이 없었어요. 마치 눈가가 눈 알을 퍼낸 듯이 쾅 뚫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파였어. 그때 비명을 지르며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일단 숙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저 앞에 오색 깃발이 꽂힌 집이 있는 거예요. 오색 깃발. 그 집 대문에 부적이 붙은 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겠구나. 대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아주 어두웠어요. 근데 한쪽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문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신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당 문이 확 열리더니 이 고얀 년 어디 감히 가짜 홍시로 총각을 넘봐? 넌 뭐야? 새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나왔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당은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는지 눈앞이 점점 몽롱해져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확 제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가위를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더 무서워.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싹둑. 어? 질끈 감았던 눈을 탁 떠보니까 무당의 손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이놈아, 만신님 덕분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방금 자른 제 머리카락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빨간 거예요. 잠깐만, 나 검정 머리인데 뭐야, 왜 빨갛지? 혹시 홍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실홍실이요? 네. 하늘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에게만 묶이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다한 원기들이 많이 모이는 이 강 같은 곳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가짜 홍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실을 잡아당겨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가짜 홍시를 달았던 거예요. 아이고 때마침 만신님이 큰 굿을 해두셔서 망정이지. 그날 낮에 유명한 큰 무당 한 분이 이 아라뱃길에서 굿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있던 잡기들의 운기와 살기가 약해졌고 여자 귀신이 저한테 한 해코짓도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마친 무당이 이제 홍실, 그러니까 제 빨간 머리카락을 촛불에 갖다 댔어요. 근데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 뭐야? 원래 실이 타야 되는데? 몇 번을 다시 켜도 옆에 누가 일부러 끄는 것처럼 픽픽 하고 꺼져버렸어요. 어허 요년 봐라. 혼자선 절대 안 간다고? 아휴 참. 또 하나 죽어나가겠네. 넌 홍시를 끊어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무당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그 이후로 여자는 저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라뱃길로는 절대 다닐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사는 제가 일을 겪은 그 아라뱃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무당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견소대 괴담. 군대 괴담 많아요. 네. 익명의 공모자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익명이면 좀 센데. 일단 주인공을 편하게 제가 성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9년 3월에 성현 씨가 군복무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혹시 군견소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견 그렇죠. 강아지 강하게. 군대에서는 제3의 군인, 그렇죠. 네 발의 전우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바로 군견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성현 씨는 경비중대 소속인 군견소대에서 군견을 관리하는 군견관리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대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현 씨네 생활관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그 10대 마리의 군견이 지내던 견사장. 견사장. 그리고 그 옆에는 군견 훈련장. 그리고 거기서 살짝 떨어진 곳에 큰 나무를 끼고 있는 아주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가. 예전에는 이 창고가 군사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 생활관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군용품도 보관을 하고 그리고 군견들의 이제 진료, 진찰을 보기도 하고 수의관들의 대기실로 쓰면서 부대 안에서는 일명 군견 창고로 불렸다고 합니다. 군견 부대 시설이군요. 문제는요. 그 군견 창고 그 앞에만 가면 이 군견들이 쉴 새 없이 지저댄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싫어서 그런가? 계속 군견들이 지저댑니다. 그래서 성현 씨는 이 군견들의 이런 행동이 이놈들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성현 씨는 군견 2마리를 데리고 선임과 함께 야간 순찰을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부대 내부 한 바퀴를 삥 돌다가 그 창고 앞에 큰 나무 쪽을 지나가던 바로 그때였고 갑자기 군견 2마리가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 위쪽을 보고 막 지저대는 거예요. 같이 나왔던 우리 선임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 얘네가 왜 이러는 줄 아냐? 이 부대가 60년대인가 창설이 됐어.
그 당시에 이 궁견 창고가 바로 BOQ였어. 남자들은 아시지만 여성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BOQ란 독신 장교들의 숙소를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들의 숙소입니다. 이 독신 장교의 숙소를 말하는 이 BOQ랑 담장 사이 하나로 뒤에 그 집이 몇 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집에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 명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밤마다 아주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그 BOQ에 있던 독신 장교 한 명이 완전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몰래 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편지도 주고받고 마음도 주고받고 이렇게 애틋한 로맨스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장교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돼도 안 나오고 한 달, 두 달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장교가 이야기도 없이 전출을 가버린 거지.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렇게 사랑에 배신당한 그 아가씨는 끙끙 앓다가 결국 자기 집 앞 나무에 그 이후로 우리 부대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집들을 다 철거했는데 이 나무는 그냥 뒀어. 이 나무가 그 아가씨 집 앞에 있는 나무였거든.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성현 씨가 섬뜩한 기운이 들었대요. 그러면 저 나무에 강아지들이 짖던 게, 애들이 짖던 게 그 여자가 막 그래가지고 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임이 모자로 야! 이 쫄보 같은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넘어갔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분위기도 음산하고 아주 냄새가 묘하고 을씨년스러웠던 그 궁견 창고가 갑자기 병사들의 핫플레이스가 돼요. 왜? 그 이유는 창고 한 켠을 개조를 해서 남는 방 2개에다가 노래방을 만들어요. 병사들의 노래방. 만들었구나, 꼭지로. 네. 맞아.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병사들이 쉴 때는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노래방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성현 씨가 뒹굴뒹굴 일과를 마치고 너무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노래는 한 곡 땡기자라면서 동기였던 곽상병, 심상병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셋이서. 네. 문 입구 쪽에는 1번 노래방이 있고 저쪽 구석에 2번 노래방이 있어요. 바로. 2개. 근데 1번 노래방은 하도 병사들이 들락날락거려서 일찌감치 노래방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자물쇠로 이제 계속 잠겨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석에 있는 2번 노래방으로 자물쇠를 찰칵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현 씨랑 이제 심상병이 같이 노래를 이제 신나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곽상병이 나 화장실 좀 하면서 나가더래요. 같이. 그렇게 이제 곽상병이 화장실을 간 그 시간 동안 심상병과 우리 성현 씨는 노래를 한 4곡 정도 불렀을까요? 갑자기 성현 씨가 야 근데 제식이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4곡이나 부를 정도면. 야 이 자식 금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도 안 오길래 찾으러 갔대요. 야외 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창고 쪽으로 와서 창고 밖을 삥 둘러봤는데도 없어?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간 거야? 아이 오겠지. 그러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노래 부르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노래방으로 향하는데 응. 뭔가 다른 반주 소리가 막 겹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둘러봤더니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던 1번 방. 일본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노래가 일반 가요가 아니고 뭔가 아주 구슬픈 미녀 반주 같은 이런 느낌의 노래였던 거죠. 그래서 성현 씨는 뭐지?
여기 언제 고쳐진 거지? 저 고장났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 노래방 문을 확 열었대요. 참겠다. 열려 있었어요. 진짜? 네. 어. 그래서 그 노래방 안을 봤는데 거기에 곽상병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여기 노래방 고쳤어? 거기 왜 있지? 어떻게 딱 나갔지? 곽상병이 좀 이상하더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반주가 흘러나오는 TV 화면만 옹하게 계속 보고 있더래요. 성현 씨가 야 여기 노래방 기계 고쳤어? 아 이거 뭔 노래야? 라고 말을 거는데 움직이질 않더래요. 야. 그때 곽상병이 성현 씨 앞으로 맥없이 툭 쓰러져. 이거 기절했네. 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궁견 창고 노래방은 무기한 폐쇄가 됩니다. 왜? 바로 그 사건 직후 이 곽상병이 적었던 바로 진술서 내용 때문이에요. 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자기 동기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방 2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노래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뛰어노는 그림자 실루엣이 보였대요. 이게 뭐지 싶어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거 아니야 이러거나 내 사랑이야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던 그 노래방 기계에 웬 여자 목소리로 사랑가 노래만 잔잔하게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무서운 나머지 TV 모니터를 끄려고 화면 앞으로 다가갔대요. 그때 뒤에서 방문이 꽉 닫혀. 아, 문이 닫힌 거야? 오. 눈을 뜨자마자 그 앞에 있던 TV 뒤쪽으로 무언가가 보입니다. 뭐야? 검은색 피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곽상병 쪽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서워서 비명이 안 나오고 숨은 턱턱 막히고 눈을 피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여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어나오고 곽상병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더니 곽상병이랑 눈을 이렇게 빨리 계속 마주치면서 가려고 하면은 슥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와요. 웃으면서 슥 다가오고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아, 도망가지도 못해. 계속 씩씩 웃으면서 계속 따라오더래요. 와, 이거 어떡하냐. 계속 움직이니까 상현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서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분 뒤에 성현 씨가 1번 노래방으로 들어왔고 곽상병의 어깨를 잡았죠. 그 후에 굳어있던 곽상병이 픽하고 쓰러졌던 거죠. 근데 쓰러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 입이 서서히 귀까지 찢어지면서 그 곽상병을 꽉 껴안고 슉 늘어지더래요. 계속. 그날 이후로 늘어지기까지 하는 거야. 곽상병은 다른 생활관으로 결국 옮겼다고 하고요. 이 이야기는 궁견소대 레전드 괴담으로 남습니다.
신혼집에 다락. 아, 뭐가 좀 세 보인다. 아, 네. 다락방. 실제 겪은 일이죠, 이것도. 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이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쎄하다.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넘기는 소리.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지금 올려놓는 거야, 차고 계속.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이라도 가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거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만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을 죽어놨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복장의 부적입니다. 부적. 이거 센 거다. 한 장도 아니고 9장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번 사연은 김구라 씨와 동갑인 1970년생 박민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야 이 멈추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죽어야지 끝나는 거네. 아우, 그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 그 끔찍한 저주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85년. 저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의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제 물건 들고 많이 왔지.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아유 그러면 좀 섭섭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넣으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엄마, 응?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나 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구슬이 왜 떨어져?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괜히 못한다 보구나.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장식장 위는 깨끗했어요.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건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 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오른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막 들리고 깜짝 놀라서 불을 딱 켜니까 유리창이 깨진 상태에서 유리창 큰 게 제 동생이 베개 가운데 정확히 그냥 박혀버린 거죠. 거의 3분의 1이 베개에 푹 박힐 정도로. 오우, 야, 뭐야. 만약에 동생이 거기서 머리를 하고 자고 있었으면 얼굴 가운데 그대로 유리가 꽂혔을 정도로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큰 불상사가 있었겠죠.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어쩌다 다친 거야? 야,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예요.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미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뺏겨갔구나.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려?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아버지도 홀렸나?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못 들어가지.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민규야. 세상에. 민규야. 우리 아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꿈을 꿨구나. 그리고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 왜 이래?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민규야. 민규야. 안 돼. 긁지 마. 안 돼. 긁었다고.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선희 자식이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혼나잖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빠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지만 죽을 힘을 다했어요. 아이고 야야야야. 장식장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우리 9 아니야 9? 좋은 일 있으라고 그런가 보지 여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슬 꺼내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부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와.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